네, 반갑습니다. 저기 마이크 따로 안 써도 마이크 소리 나가나요? 네. 어, 맨날 청중으로 앉아 있다가 요 앞에 서니까 조금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어, 하여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 1시간 정도 잘 사는 것의 즐거움이라는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송은근 원장님이 주셨던 제목은 잘 쓰는 것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어떤 소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소비하면 더 좋을지 뭐 이런 쪽의 취지로 제목을 주셨는데 잘 쓰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뭐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어떤 경제학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거인들 얘기들을 좀 같이 녹여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고 또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이고 현재 사회는 이제 그런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준에 비춰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더 바람직한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고민들을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경제학자들이 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녹여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마지막 쪽에 가서는 우리 각자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잘 산다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들을 얻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바로바로 궁금한 게 있다거나 또는 뭐 생각이 조금 다르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제 말씀 중간에라도 질문이나 이런 거 주셔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경우에는 이 시간들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싶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여러 생각이 든다면 편하게 같이 말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뭐 제가 약간 뭐 특강의 형식으로 지금 서 있긴 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또는 그런 경제학의 거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또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 의견들을 얹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경제학자는 3명인데요. 이제 한 명은 저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케인즈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베블련이라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에는 시토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순서를 이렇게 한 이유는 원래 시대 연대기 순으로 보자면 베블련이 더 먼저 태어났고 케인즈가 그 다음이고 시토프스키는 비교적 최근의 경제학자인데요. 먼저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이론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뭐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뭐 위대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분이 1930년 대공황의 와중에 대단히 좀 주목할 만한 짧지만 주목할 만한 에세이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케인즈가 생각해봤던 어떤 미래 전망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그가 생각했었던 바람직한 사회 모습 이런 얘기들을 먼저 좀 해보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케인즈의 어떤 그 예측이나 전망들이 굉장히 맞았던 부분도 있고 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또 틀린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케인즈의 예언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게 어쩌면 케인즈가 인간의 본성을 조금 일면적으로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케인즈의 인간관이 일면적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인간의 어떤 그 본성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가장 폭넓게 가장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던 사람이 바로 소스타인 베블련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베블련 얘기를 또 같이 이어서 해보는 이제 그런 순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 사람이 케인즈죠. 이제 케인즈고 아이고 그 케인즈가 1930년에
Essays in Persuasion 뭐 또는 뭐 설득 논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실려 있는 이제 한 편의 어떤 에세이가 이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1930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기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대공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던 또는 어쩌면 자본주의가 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암울한 전망이 있었던 이제 그런 시점에서 무려 100년 후의 어떤 세상을 내다보면서 그 100년 후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이제 그런 시도였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예언과 하나의 전망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어떤 예언은 이제 하나는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위태롭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었던 기본 힘들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래서 케인즈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던 기본 힘은 하나는 자본 축적이고 또 하나는 기술 진보이고 그런데 그런 자본 축적이나 기술 진보를 보자면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수요의 부족 속에서 굉장히 큰 대량 실업이나 대공황이 닥치고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런 자본 축적이나 기술 진보 그리고 나아가서 복리의 마술 이런 걸 토대로 어떤 경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100년 후에 우리 손주 세대들은 현재에 비해서 작게는 4배, 많게는 8배 정도 더 부유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예측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경제 성장률로 보자면 소득 수준이 8배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연간 한 2%, 좀 2.1%의 경제 성장률로 환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은 이제 2024년이니까 거의 100년을 이제 향해 가는데 그동안의 어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거의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 예언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언은 이렇게 경제가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고된 노동만을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남는 시간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만 일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도 인류는 이 그런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예측을 이제 했었고요. 근데 그 예측은 오늘날 우리의 감각으로 보자면은 좀 틀렸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전망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굳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돈 버는데 각박할 정도로 애쓰고 장시간 노동하고 이제 그럴 일들이 없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사회의 어떤 가치관, 사람들의 어떤 규범도 변화가 생겨서 그 이전의 삶이 주로 저축하는 삶, 노동하는 삶, 무엇보다도 돈 버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돈벌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동기들이 많이 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어떤 인생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이전의 삶이 주로 수단을 중시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목적을 더 중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유용한 것들을 뭔가 쓸모 있는 것들을 원하는 이제 그런 것에서 당장의 어떤 쓸모가 있는 게 아닐지라도 뭔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좋은 것들에 더 많은 어떤 의미를 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요걸로는 지금 두 개 다 하는 게 난 지금 마이크를 하고는 있는 건데. 이거 혹시 그 말씀하실 때 그런가요? 요 마이크 쓰면 좀 더 잘 들리나요? 그러면 마이크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1930년에 썼던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에세이에서의 핵심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르는 속에서
이게 워낙 소품이다 보니까 케인즈의 어떤 그 예측이나 예언이나 전망은 잊혀졌었는데 그러다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었고 또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케인즈가 30년에 이 글을 썼었던 것도 한 8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케인즈의 전망을 주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심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 속에서 케인즈의 예측과 전망이 옳았는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요 책입니다. 리비지팅 케인즈라고 하는 케인즈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 뭐 이런 어떤 이름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거기에 취지는 케인즈의 두 가지 예언과 한 가지 전망이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우리 감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은 아주 정확했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예측은 실패했고 특히 미국처럼 또는 한국처럼 그런 나라들은 노동시간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실패했다면 예측이 틀렸다면 케인즈가 뭘 놓쳤을까와 관련해서는 일 자체가 꼭 힘든 것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준다라든가 인간의 욕구는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돈벌이 이런 것들을 그만두려고 안 할 거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경제 시스템 자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압력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다음 이제 미래의 삶 아까 이야기한 어떤 유용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더 추구가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그리고 돈벌이 동기가 아주 약화될 것이고 어떤 이런 미래 삶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립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오늘날의 삶의 모습도 100년 전의 삶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니까 케인즈의 전망은 사실 실현이 안 된 셈인데 이제 그 속에서 케인즈의 전망 자체가 잘못된 문제의식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일면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케인즈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케인즈의 전망은 실현은 안 됐지만 그가 꿈꿨던 모습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하는 또 그런 주장도 펼쳐졌고 그러면서 케인즈의 저작을 놓고 굉장히 논쟁들이 또는 새로운 어떤 그 논의들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경제 성장 그리고 노동시간 예측에 대한 케인즈의 어떤 그 의도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당대의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이제 그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생각들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좌파와 우파 속에서. 그래서 하나 좌파 쪽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어떤 급진적인 변화, 많이 어떤 그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비관론이 하나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어떤 실험도 현재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거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또 보수 쪽에 어떤 비관론이 있었고, 근데 케인즈가 보기에는 둘 다 잘못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현재 상황이 꼭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개혁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걸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혁명이라든가 어떤 자본주의 어떤 근본적인 폐기보다는 자본주의를 조금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로 바꿔나가는 그런 방법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경제성장 100년 후에 손주 세대가 4배에서 8배 잘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은 그런 경제성장과 풍요를 바탕으로 이제 인류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놓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주 15시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객관적으로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로 인해서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게 저축하고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또는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그런 점에서 좀 객관적인 어떤 분석이라고 한다면, 주 15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후손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미래라고 본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인류가 유익하게 활용하는 어떤 제도적 실천의 제안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는 게 좀 나을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 15시간 노동이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된 예측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지나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 이 케인즈의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케인즈 예측이 맞으냐 틀렸냐라고 하기보다는 케인즈의 세 번째 전망 부분인데요. 케인즈는 그 전망을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경제적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류는 굉장히 많은 어떤 여유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그런 시간들을 과연 인류는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인류의 삶은 더 목적을 잃고 경제적으로 분투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잃으면서 더 황량해지거나, 아니면 이제는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벌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인류가 과연 경제 문제 해결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가능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일종의 세 가지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케인즈는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특정한 어떤 가능성으로 가기를 이제 희망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번역판들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들이 일종의 뭐 원서 비슷한 거라면 요거는 국내에도 이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아주 잘 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설득의 에세이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요 다시 케인즈라고 한 요거는 조금 번역판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한데, 어쨌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가 신경쇠약의 삶, 또 하나는 돈벌이를 계속 추구하는 삶, 또는 세 번째는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함양하고 향유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신경쇠약의 삶인데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 필요의 자극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일의 즐거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유 시간이 생기더라도 더 즐거운 걸 찾지 못하고 어떤 신경쇠약에 빠지는, 어떤 삶의 목적을 잃고 공허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야기할 수, 이런 가능성을 이제 봤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워낙 이게 케인즈의 이 에세이에서 조금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이랄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답지 않은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케인즈의 실제 진술인데요. 이건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의 빵을 위해 땀을 흘리는 이들에게 여가는 간절히 바라는 달콤한 꿈이다. 그들이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기 늙은 청소부 여인이 자신을 위해 쓴 전통적인 묘비명이 있다. 이제 묘비명이라는 거죠. 친구들이여 날 위해 슬퍼 마오. 눈물도 흘리지 마오. 이제 죽었으니까.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 나는 영원히 영원토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니. 이제는 그 고된 노동의 고역에서 해방돼서 이제 난 천국에 갈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그녀의 천국이었다. 여가를 고대하는 다른 이들처럼 그녀는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했다. 그런데 그녀의 시에는 다른 두 행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울려 퍼지리라 시편과 달콤한 음악으로. 하지만 나는 노래하는 일은 하지 않으리. 일을 안 할 거니까. 그러나 노래하는 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복이 아직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나 삶이 견딜만한 사람은 오직 노래하는 일뿐이다. 천국에서. 그런데 우리 중 노래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가지고 뭔가 노래를 하고 어떤 노래의 어떤 기쁨을 얻고 그 노래를 누군가 들려주어서 자기의 노래를 누군가 들으면서 또 행복해하는, 그걸 통해 얻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천국에 갔는데 이제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노래도 안 하고 뭐 등등등. 그런 점에서 이 인용문은 고된 노동 속에서 여가를 갈망했지만
경제적 문제 해결로 얻게 된 여가를 어디에 쓸지 모르는 이제 그런 불안, 그리고 이제 경제적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삶의 다른 목적을 확보하지 못한 어떤 비애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막상 여가가 생겼지만 그 시간들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식으로 인류가 가면 어떨까 걱정이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여전히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크게 돈을 안 벌어도 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돈벌이에 매진하는 이제 그런 삶이라고 그런 가능성을 또 생각했는데요. 이게 이제 케인즈가 우려했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케인즈는 그런 돈벌이 목적을 위해서 완고하게 분투하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삶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어쩌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이제 누리게 됐다면 거기에는 이런 돈벌이에 매진하는 또는 저축에 매진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 있겠다. 하지만 인류가 이제 어느 정도 풍요를 이루었다면 또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좀 멈추고 다른 것으로 이제 다른 목적의 삶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돈벌이에 탐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돈을 수단으로 돈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얻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하지만 돈을 버는 동기가 그런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일종의 돈을 소유물로서 사랑하게 되는 이런 거는 뭔가 본말의 전도가 된 거고 이거는 좀 기괴한 일이다. 이제 케인즈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케인즈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은 포기하고 수단을 목적으로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의 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케인즈가 손주 세대가 갖기를 원했던 이제 그런 삶은 이제 세 번째 삶인데요. 그것들은 삶의 기술 자체를 함양하고 향유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거나 더 많은 어떤 재산을 불리거나 더 많은 소비를 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한 문제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든가 뭔가를 의미 있게 만들어 본다라든가 또는 어떤 그 죽음의 문제 또 어떤 그 영혼의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더 갈고 닦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문제일 테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더 잘 접근해 보고 또 그런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 삶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삶의 기술들을 갈고 닦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의 기술을 갈고 닦는 과정에서 어떤 그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진정한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이제 바랬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삶의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삶의 기술을 조금 더 케인즈가 다른 문헌에서 요 문헌은 아니지만 다른 문헌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인용해 본다면 뭔가 자유롭게 느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물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시도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열려 있는 것 뭔가 실험해 보는 것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이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의 시간들은 돈을 버는 데만 쓰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게 아닌가 돈을 버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큰 뭐 여러 가지를 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더 매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다 그게 이제 삶의 기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케인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케인즈 유토피아라고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좀 막연한 얘기냐 또는 이게 여유 있는 부르주아의 어떤 오만한 어떤 그런 거다, 뭐 몽상가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유명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수단보다 목적을 가치 있게 여기고 유용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과 날들을 고결하고 충만하게 향유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 사물에서 직접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은 채 들판에 백합꽃처럼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존경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단히 목가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어쨌든 케인즈가 막연하게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어떤 삶의 기술을 향유하는 좋은 삶의 이야기인데요. 요거를 조금 역시 케인즈의 다른 문헌들을 연결시켜서 좀 들어가 본다면 수단보다 목적을 가치 있게 여긴다. 또 유용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할 때 포인트는 좋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좋음, 그리고 이제 케인즈는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좋은 상태인 거다라고 이제 젊은 시절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좋은 상태들을 경험하는 것,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마음의 좋은 상태라고 한 건 뭔가 하면 케인즈가 보기에는 어떤 성취나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그 자체로 좋고 가치 있는 게 뭐냐? 가령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또 어떤 예술을 통해서 창조해 보는 것, 또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의 좋은 상태이고, 이게 왜 마음의 좋은 상태인가 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감과 희열을 제공할 거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기쁨과 희열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 반대로 유용한 것, 수단을 중시했었던 기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제 하는 거라면, 새로운 어떤 좋은 삶의 영역에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시간의 날들을 고결하고 충만하게 향유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를 보자면은 그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들을 설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러면서 뭔가 귀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물에서 직접적인 즐거움을 얻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깊은 사색과 교감 속에서 이제 마음의 좋은 상태를 경험하고, 아까로 얘기하자면 예술가 같은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높은 수준의 만족을 얻으면서 주변에 긍정적 자극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들판의 백합화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용성이나 어떤 이익이나 또는 경제적 성과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아까 우리가 그 리비지팅 케인즈라고 하는 그 책에 있었던 열 몇 명의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탐욕과 경제적 이득과 무의미한 경쟁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인간들이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낸 또는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한 이면에는 저런 어떤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또 경제로 더 잘 살아나가려면 그런 동기들을 나쁘다고만 비난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더 많은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분투할, 그때 가장 행복한 거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욕구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끝없는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더 많은 어떤 부를 누리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신부님은 그런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케인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사람은 요 사람입니다. 요 우리말 번역판에 표지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조지프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이분도 노벨 경제상을 탄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케인즈의 비전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하지만 그런 비전을 막는 어떤 힘이 있다. 그게 바로 일종의 자본주의 어떤 경제에서 인위적으로 욕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오늘날의 현대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케인즈의 어떤 그런 예언 이런 것들에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케인즈 어떤 문장들도 아름답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자로서는 조금 경제학자답지 못한 비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얘기한 셈이고 그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협소하게 이해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어떤 분투의 노력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그게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폄훼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과연 그러한 케인즈에 대한 평가가 맞는 건지 케인즈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들을 제시하면서 펼쳤던 어떤 전망들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오해 속에서 나온 것인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두 번째 경제학자인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블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인즈는 1883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1930년에 아까 그 글을 썼던 거라고 한다면 베블런은 더 일찍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1857년에 이제 태어났던 사람이고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베블런만큼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성격을 총체적으로 인식한 경제학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 대표적인 저작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도 있고 또 뭐 장인 본능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한계급론과 어떤 그 장인 본능이라고 하는 케인즈의 저작을 바탕으로 케인즈가 생각한 죄송합니다. 베블런이 생각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케인즈의 어떤 전망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베블런에 따르면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만 보거나 수많은 욕망들의 단순한 묶음으로 보는 것은 오류이다. 인간의 더 중요한 본질은 인간은 1차적으로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고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하게는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떤 그 달성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은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은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는 이제 그런 존재인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사는 것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경우 뭔가 잘 사는 것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나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세우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잘 달성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기쁨을 느낄 것이고 그게 잘 안 된다면은 괴로움이나 어떤 좌절을 느낄 거라고 하는 연결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케인즈에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이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인간에게 생기게 되었고 그게 바로 하나는 생물학적인 장치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 장치인 거다. 그래서 생물학적 장치가 바로 본능인 거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타고난 능력인 거죠. 타고난 능력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으로서 타고난 능력인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목적을 보다 더 잘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또 하나의 장치는 습관인데 습관은 일종의 반복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것이 될 텐데 이제 그거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문화, 습관 이런 얘기는 시간 관계에서 빼고 본능만 얘기해 본다면 베블런이 말하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 굴성, 향성 그래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도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해를 향해서 가지나 이런 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겠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인간도 동물이니까 무릎을 망치로 치면은 움직이는 어떤 이런 무조건 반사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본능은 조금 더 진화된 이제 그런 것들이고, 결국 이것은 자기에게 이롭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집단에 이로운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힘이 바로 본능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살아남고 자기 어떤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보고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필요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홀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어떤 안녕에도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본능이 같이 있는 거다. 하나는 자기를 앞세우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 타고난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을 중시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돌보려고 하는 또 하나의 타고난 능력 있고, 이제 이런 것에 힘 얻어서 인간들은 목적이나 목표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다 더 잘 이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제 이런 흐름이고, 이제 그런 게 잘 채워진다면, 그런 본능들이 잘 발현이 되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은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게 그렇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나를 앞세우는 이제 그런 본능에는 자기 보존 본능, 자기 과시 본능, 약탈 본능, 경쟁 본능, 호전적 본능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을 돌보려고 하는 또 그런 어떤 본능에는 부모 성향, 장인 본능, 호기심 본능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중에 우리는 한 4가지 정도 본능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가 이제 부모 성향, 첫 번째가 부모 성향인데요. 이 어쩌면 인간종이 다른 종에 비해서 진화적으로 이제 성공하면서 다른 종의 어떤 그 다른 종의 지배를 받거나 다른 종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가 다른 종을 오히려 정복하게 되는 소위 만물의 영장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부모 성향일 거다. 이건 바로 집단 전체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원칙 형태는 모성애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부모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녀를 부양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넘어서서 모든 아이들을 염려하고 또 그들의 성장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다정한 마음 같은 것, 또 어려움에 처한 존재를 보면은 조건 없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뭔가 위해를 입더라도 돕거나 베풀려고 하는 이런 충동을 포함하는 거고, 이건 결국 집단 구성원에 대한 어떤 친절이나 이타적 돌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쓰고 싶은 거 다 안 쓰고 절약하고 아끼고 저축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모 성향의 어떤 결과일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부모 성향은 이제 타고나기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복잡한 계산이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이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집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군가에 맞서 싸우고 자기 집단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애국심 같은 것도 어쩌면 부모 성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베블린에 따르면은 인간이 결국 만물의 영장이 되는 데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길들여서 어떤 산업적 자원으로 만들게 된 측면이 있는데, 인간이 식물이나 동물들을 잘 돌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부모 본능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장인 본능인데요. 장인 본능은 본능 중에서도 베블린이 아주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책으로까지 이제 나왔던 건데요. 베블린이 하여튼 여러 책을 썼었지만 오늘날 가장 그 많이 읽히는 그리고 이제 베블린의 책들 중에서 가장 걸작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유한계급론과 장인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베블린은 인간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하는 데는 그 환경을 잘 파악하는 것. 근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환경에 또 적응해 가는 것. 그리고 어떤 환경이 주는 어떤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장인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장인 본능이고 인간은 바로 이런 장인 본능에 힘입어서 자신의 행동을 목적과 일관되고 집요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바로 장인 본능이고 인간이 성취를 갈망하고 효율을 중시하고 낭비를 싫어하고 또 무익한 거를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 뿌리 깊은 어떤 성향인데 이게 바로 그 뒤에는 장인 본능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인 본능은 별로 얘기를 못 해주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성향이라든가 뒤에 나올 어떤 호기심 본능이나 경쟁 성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특정한 목적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장인 본능은 그게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일단 목적이 설정된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게 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목적이 충족이 되면 희열을 느끼는 또 더 큰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도 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실히 임하는 어떤 이런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강조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인 본능은 다른 본능들과 결합을 해서 발현되는 이런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것, 어떤 수단과 방법, 효율과 검약을 위한 어떤 발명, 뭐 창의적 작업,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떤 장인 본능의 특성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본능이 한가로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호기심이면 호기심이지 왜 한가로운이란 말을 쓰냐라고 한다면 그럼 일단 호기심이라고 해보죠. 베블련이 보기에는 인간을 비롯한 고등 동물에게는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원하는 끈질긴 성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베블련이 보기에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잠복돼 있다가 더 긴급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래서 어떤 여유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이제 여분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발현되는 게 호기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베블레는 이 호기심에 한가로운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그런 말을 붙였는가 하면은 어떤 실용적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 뭐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한가롭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가롭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게으르다든가 나태하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당장 이익이 되느냐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가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호기심은 한가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가로운 호기심인데 이 한가로운 호기심이 바로 이 고되고 어려운 지적인 작업에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더 그를 향해 나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호기심이 채워지면 우리는 굉장히 큰 즐거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아낼 때 어려운 과제에 맞서 해결할 때 좋은 답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희열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호기심 본능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베블련이 보기에는 이 한가로운 호기심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특성이.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지식을 포괄적이고 어떤 체계화해서 또는 어떤 사안이나 사물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체계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래서 알려진 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뭐 일관성에 대한 어떤 갈망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어진 어떤 편리한 답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인류가 최초의 어떤 신화와 전설을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음악, 미술, 뭐 문학, 철학, 과학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지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바로 이런 호기심 본능, 한가로운 호기심 본능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때 강조할 수 있는 게 바로 쓸모없는 지식의 유용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게 된다면 그 지식 그 자체는 사실은 당장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쓸모없는 지식이 장인 본능하고 결합함으로써 당장 이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지식으로 발전하고 또 공동체의 어떤 필요도 충족시키는 이런 흐름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은 어찌 보자면 케인즈가 아까 얘기했었던 좋음을 추구하고 어떤 수단보다는 목적을 추구하고 이런 얘기들이랑 좀 맞다는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블레는 좀 인간 본성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쟁 성향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본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또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작은 비슷할지 몰라요. 경쟁 성향이라고 하는 것 출발점은 사회적인 소통 기술이 필요해서 나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 어떤 자원이나 도구를 사용하고 하는 것도 협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지식을 전승하게 되고 이제 그러려면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일종의 소셜 스킬 같은 거죠. 이제 그러려면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 성향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경쟁 성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과 동동해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압도하려고 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또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타인과 비교하면서 서열을 매기고 부러움이나 시샘을 또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유형의 경쟁 성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뿌리에는 그런 질책이나 승인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 주목받고 눈에 띄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타인을 지배하고 하는 이제 그런 욕구로까지 이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블레는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 크게 두 유형이 공존하면서 모종의 어떤 목적들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크게 미개 단계, 문화 단계, 죄송합니다. 미개 문화 단계, 야만 문화 단계, 그리고 이제 금전 문화 단계로 이제 간다고 보았는데요. 최초의 단계가 미개 단계입니다. 이 미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아주 거칠게 짝이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환경이 대단히 거칠다라고 하는 환경이 엄혹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베블레는 이 미개 문화 단계가 빙하기 후기에 이제 출현한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엄혹한 환경인 거죠. 살아남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 경우에는 집단에 의지해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보존하는 데 관심이 컸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대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달팽이의 속도로 조금씩 진보를 해나갔겠죠. 그러면서 산업적, 기술적 기량들을 향상시키고 뭐 식물을 이제 경작하고 동물을 또 사육하게 되고 물질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잉여도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잉여 에너지도 생기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다른 집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빼앗아 오면은 더 편리하게 더 많은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이제 미개 문화에서 야만 문화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이때 베블레이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그런 사냥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들은 체격이 큰 남성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하게 되면서 뭔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괴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투와 경쟁의 관점에서 사실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호전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변화가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확산이 되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사회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고 그 속에서 계급이 출현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나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의 귀천에 대한 그런 구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과 약탈이나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들의 어떤 용맹, 어떤 무용, 어떤 이런 것들이 명예나 지위의 기초가 되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이전까지 생계를 뒷받침했었던 어떤 자연물을 가공하게 되는 그런 산업적 활동들은 비천한 일로 대신 맹수나 적과 싸워서 사냥감이나 전리품을 얻는 그런 약탈적 활동들은 고귀한 일로 이제 인식이 되고 그런 일들을 전담하는 남성은 상층 계급으로 또 농사나 길쌈을 전담하는 여성은 하층 계급으로 이제 분화가 되고 이 와중에 상층 계급은 이제는 비천한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노동에서 면제가 되는데 그 노동에 대한 면제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의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어떤 그 명예로운 일이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블레는 이런 노동이 면제가 된 그런 상층 계급을 유한 계급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여기까지가 일종의 그런 초기 야만 문화였다고 한다면 베블레는 이어서 그 초기 야만 문화가 더 시간이 더 이어지면서 이제는 초기에는 전투 능력, 폭력의 과시, 아주 힘이 센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투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재산이나 부의 과시가 이제 중요해지는 후기 야만 사회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걸 이제 금전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야만 문화부터는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용맹, 공훈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과시하게 되는 주된 수단이라면 누가 더 잘 싸우는가, 누가 더 전리품이 많은가 이런 거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누가 더 돈이 많은가, 누가 더 부자인가 이런 쪽의 어떤 경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게 이제 금전적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유한계급론의 아주 유명한 과시적 여가, 과시적 소비 이런 것들이 전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시적 여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는 것이고 과시적 여가는 과시적 소비는 재산을 아주 탕진하는 이제 이런 거라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유한계급은 이런 것들 한 이유가 노동에 대한 면제 그리고 어떤 그 낭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고 이게 바로 우월한 재력을 확보했다는 표시이고 또 평판을 높이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회 구성원들도 유한계급의 생활 장식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러한 어떤 과시적인 경제 행위들, 과시적 소비나 과시적 여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경제 행위로 내면화하면서 그런 생활 방식 중 일부를 모방하게 되고 금전적 경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케인즈가 돈벌이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안했을 때 현실이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안 됐는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금전적 경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로 사회 규범으로 내면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더 어렵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진화 단계 속에서 베블레는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기질, 두 가지 유형이 인간에게서 관찰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뭐 나를 더 앞세우는 본능과 집단을 고려하는 본능 두 개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베블레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상이한 기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평화적인 인간 유형과 약탈적인 인간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평화적인 인간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개 시대의 지배적인 유형인데 이때의 지배적인 특징은 어떤 그 집단 연대감 같은 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단이 잘 되면 그것을 내가 잘 되는 것만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정직, 평화, 애호, 선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사심 없는 관심, 순종적 온순한 성격, 남을 속이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게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랬던 것은 특별히 이게 인간의 원초적 유전자라고 하기보다는 인류 초기의 단계에서는 환경 자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래서 미개 시대에도 인정 욕구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경쟁도 있었을 거지만 워낙 생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 경쟁을 막았을 것이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만 문화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약탈적 유형의 인간이 확산이 되는데 그런 어떤 약탈적 유형의 인간들이 다수가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그런 평화를 애호하는 그런 어떤 인간들은 이제 반대로 그런 인간들이 이제 자연 선택에서 탈락하게 되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만 문화가 본격화되면서는 약탈적 유형의 인간이 확산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적합한 그런 인간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의 특성은 굉장히 난폭하고 자기 이익을 주저없이 추구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폭력이나 기만 이런 것도 거침없이 구사하고 약간 오늘날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가장 걸맞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또 근데 이거를 무조건 나쁜 거라고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호전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무인정신, 상무정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약탈적 유형의 인간에게서 많이 보이는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근대인들 중에서는 세습 유한계급 그리고 무법자 또 스포츠인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호전적 태도를 명예롭게 여기는 이제 그런 사고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어떤 또 인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거니까 그만큼 오늘날에는 약탈적 본성이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한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하지만 평화적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하고 좀 다르지만 어떤 그런 진실과 공정의 감각을 포함하는 연대 본능, 또 희생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표출되는 장인 본능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게 아주 지배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그 평화적인 어떤 그 유형과 약탈적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사업 또는 금전적 생활과 산업 또는 산업적 생활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금전적 생활은 유한계급이 주도하는 삶이고 지위나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고 기만이나 타산, 관리 능력 이런 데서 우월하고 오늘날에는 물리적 폭력을 애호하는 초기 야만인의 기질은 완화되었지만 그런 야만 단계의 대표적인 인간 모성인 투쟁 성향, 스포츠 정신, 도박에 대한 애호, 무속에 대한 탐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속에 대한 탐닉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나 이제 거기서 또 확인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위 초기 야만인의 기질이 강하게 있는 거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특성들은 배울련이 보기에는 그 집단에서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성이지만 공동체 전체의 산업적 효율을 높이는 데는 해가 되는 거다. 또 근대 산업 생활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반면에 또 하나의 생활은 산업적 생활인데 이게 이제 마르크스식으로 말하자면 노동계급이고 또는 뭐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근면계급이고 이런 사람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에서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사물에 대한 이해, 수량적인 인과관계, 기계 효율적 사용 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부모 성향, 장인 본능, 한가로운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물론 베블레의 경우는 1899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미 100년 전도 더 옛날이지만 현재로서도 마찬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인간 유형이 더 지배적일까? 아주 이기적인 인간 유형이 더 지배적일까? 아니면은 대단히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 더 지배적일까? 이제 베블레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인간 유형이 약탈적 인간 유형과의 생존 경쟁하면서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제 금전 사회에서는 약탈적 인간 유형이 계속해서 지배적 종이 될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거라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베블련이 보기에는 근대 산업 사회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근대 산업 사회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약탈적 유형의 인간보다는 그런 이 산업적 인간, 산업적 활동의 어떤 그 인간, 어떤 장인 본능이나 집단 연대감이나 부모 정신이나 어떤 이런 인간들의 어떤 역할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게 어쨌건 인간 역사를 쭉 보자면은 미개 사회, 미개 문화 단계의 시간대가 만약 몇십만 년이라고 한다면 야만 시대의 야만 문화 단계의 시간대는 몇만 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유전자 속에 그게 있었고 그런 유전자의 어떤 힘으로 보자면은 여전히 잠복되어 있긴 하지만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고 어떤 유한 계급 중에서도 일부 여성이라든가 성직자 같은 사람들을 본다면 어떤 자선 활동을 하거나 어떤 연대와 공감을 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함께하는 삶을 추구한다라든가 이런 특성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평화적 인간 유형의 어떤 그 힘들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측면 속에서 어떤 유형의 어떤 인간 유형이 더 앞으로 지배적일 것인지와 관련해서 보자면은 베블레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그거는 이제 열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각자 어떤 종류의 본성과 본능을 우리 한 사람들이 선호할지 또 어떤 방향의 목적을 지향할지 또 그들의 어떤 관심과 지향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렴될지에 따라서 미래는 열려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손주 세대의 가능성에서 조금 더 뭐 삶의 기술 향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 본성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망을 얘기했던 거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이제 케인즈 얘기를 이제 가지고 와 본다면 베블련이 유한 계급에서 이런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은 1899년이었습니다. 이 1899년에 베블렌의 어떤 관찰 이후에 한 30년 후쯤에 케인즈가 이제 비전을 제시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의 어떤 비전이 아까로 말하자면은 그런 그 목적, 좋은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아까 베블렌식으로 말하자면은 부모 성향이나 한가른 호기심이나 건전한 의미의 장인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더 꼽히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사회를 꿈꿨다라고 한다면 케인즈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손주 세대의 가능성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일부 주장들, 일부 진술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제가 해석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파란 글씨로 쓴 것은 케인즈 얘기인데요. 경제활동의 목적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것에서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뭔가 바꾸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웃에 대해 갖는 의무의 성격들이 변화하게 된다면 그런 것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삶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다. 삶의 기술을 함양하는 쪽으로 자기의 여가 시간들을 더 많이 쓸 거다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 경제활동을 벌이고 돈벌이를 추구하는 삶 속에서는 거기서도 의문이 있는데 그 경우의 의문은 상대방을 도구적 존재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거래를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정도의 의무였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벌이더라도 돈만을 위해서 벌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떤 그 행복을 빌어주는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벌이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갖는 의무가 도구적 관계 속에서의 의무가 아니라 내지적 관계 속에서의 또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의무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내가 경제활동을 벌이는 속에서도 타인에게 유용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도구적 성격에 더해서 즐거움이나 아름다움과 같은 내재적인 조음을 함께 창출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의 성격도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웃과 유용성과 조음을 서로 나누는 호혜적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과거에는 양질의 제품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생산자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함께 갖고 가면서 공동선을 달성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민으로도 성장해 가고 이제 그런 속에서 뭔가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활동 자체가 유용성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행위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게 덕행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삶의 기술을 함양하고 향유하는 좋은 삶의 성격을 수반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유용한 거지만 아름답지는 않은 것이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유용하진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이 깨지면서 경제와 윤리의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제 영역 안에서도 또 윤리 영역 안에서도 유용성과 좋음이 함께 담겨가는 이제 그런 사회로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삶의 기술에 더 사람들이 몰입하는 인생에서 돈벌이 이외에 더 중요한 목적들에 더 전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영역에서의 어떤 삶의 방식들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1시간 됐네요.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제학자인데요. 그러니까 1899년에 베블련이 인간의 본성을 이제 관찰하면서 평화적 본성과 또는 집단을 고려하는 본성과 약탈적인 또 나를 앞세우는 본성의 어떤 그 교차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그런 평화적 본성이 더 승하게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한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고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활동 영역에서부터 타인을 위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유용성과 더불어서 가치와 아름다움도 같이 주려고 하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쪽의 변화가 있게 된다면은 베블련이 생각했었던 그런 평화적이고 호기심과 장인 본능이 꽃피우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면 마지막으로 시토프스키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원래 이분은 1910년에 태어났고 케네스 에로우라고 하는 노벨 경제상을 수상했던 경제학자와 같이 공동 논문을 쓰면서 아주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주목받는 스타였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지면서 이 기쁨 없는 경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완전히 갉아먹게 되는 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의 통념하고는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토프스키의 이 책의 문제의식은 경제는 성장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기쁨 없는 경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왜 경제가 기쁨 없는 경제일까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토프스키는 잘못된 주소로 붙인 우편물이다. 그래서 동료 경제학자들을 수신으로 보낸 편지였는데 그들은 이 책으로 무엇을 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씁쓸하게 회고를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안 썼다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했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탈 수도 있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못하게 됐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다. 바로 베블렌과 케인즈가 100년 전에 했던 얘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러면서 시토프스키의 이런 어떤 시도가 오늘날에는 2000년대 들어서는 소위 행복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행복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게 되는 데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들에게 양질의 지속적인 즐거움, 곧 기쁨을 주는 것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이다. 아까 얘기한 호기심이 충족될 때 느끼는 장인 본능이 충족될 때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시장 경제 속에서 선택하는 선택지들은 방어적 활동이나 안락을 위한 활동 쪽으로 자기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더라. 그래서 방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나 고통을 줄이는 이런 것, 또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비슷한 맥락이죠.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창조적이거나 도전적인 활동은 안 하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방어적 활동이나 안락을 하게 되면 지루해지는데 그렇게 지루해지는 속에서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창조적 활동을 선택하는 대신 유해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극적 활동을 선택하더라. 뭐 마약이나 게임이나 술이나 뭐 지나친 운동이나 이런 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시장 경제에서 소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한 안락과 또 자극적 활동 이 두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면은 자극적 활동으로 또 그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면은 다시 안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경우 모두 다 깊은 만족감, 곧 지속적인 기쁨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토프스키는 이것을 기쁨 없는 경제라고 표현했었다.
이게 이제 저 영어 부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시토프스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진정한 어떤 양질의 기쁨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창조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미지에 대한 탐색, 자신의 역량에 대한 도전, 아이디어의 교환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적 활동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케인즈가 말했었던 마음의 좋은 상태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시토프스키는 창조적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enjoyable learning을 이야기한다. enjoyable learning. 그래서 이것을 뭐 학습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향유하는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학습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기쁨을 얻는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뭔가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적절한 난이도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만족감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아까 베블린으로 말하자면 한가로운 호기심이나 장인 본능이 건설적으로 충족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시토프스키는 이런 향유하는 학습, 학습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소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제시하는데요. 향유하는 학습은 바로 우리의 문화적인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이고 사람들은 이런 향유하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돈이나 시간들을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창조적 활동을 사람들이 아까 하면 좋은데 그게 더 깊은 즐거움을 주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안락을 추구하거나 자극적 활동을 추구하거나 했던 이유가 뭘까를 물어본다면 스토프스키는 그런 창조적 활동을 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기술이 필요한 거다. 그게 바로 삶의 기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활동에 기꺼이 나서고 학습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삶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케인즈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케인즈도 삶의 기술을 얘기했었죠. 그 삶의 기술에 보자면은 삶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목적들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도전을 하고 실험해보고 어떤 이런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창조적 활동들을 찾아내고 감상하고 또 추구하도록 적절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삶의 기술이라고 보았었고 그런 점에서 각자의 삶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기술,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기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 또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돕는 기술 이런 것들이 삶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토프스키는 이런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활동들에 다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범용 기술인 거다. 그런 점에서 인지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정서적인 기술도 필요할 수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인 거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선택지들을 우리가 이제 꿈꿔본다고 했을 때 그 선택지로부터 예상되는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뭔가 분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래 저한테 주어졌던 이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좀 바꾼 제목이 잘 사는 것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훌륭한 목적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목적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기존의 경제학에서 목적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 수단들을 잘 찾아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케인즈나 베블렌이나 시토프스키 강조하는 것들은 목적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목적을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보다는 돈벌이에 탐닉한다든가 또는 어떤 중독에 탐닉한다든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더 훌륭한 목적, 나를 발전시키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을 세우고 또 자신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펼쳐나가고 또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잘 사는 것의 희열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경제적 활동 속에서 활용하고 표출해 볼 때 케인즈가 꿈꿨던 좋은 삶의 유토피아가 가능하게 될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질문 받죠. 아 예. 네. 제가 일방적으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대화하듯이 뭐 그렇게 했는데 저 혼자 그냥 떠든 셈이 됐는데요. 좀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거나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 이제 원래 사회를 봤어야 돼가지고 예.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제학 관련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경제학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하지 않는 경제학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들으면서 최근에 그 경제학 그 논의가 대체로 좀 뭐랄까 굉장히 이념적으로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학적 신념에 맞는 데이터들을 모집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통계적 기술로 이렇게 그 신념들을 표현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학의 어떤 회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경제학에도 이런 분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동의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 프랑스의 장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그 극우파 세력들이 굉장히 집권에 가까이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도 노벨상 수상자인데 에스테르 디플로라는 아주 젊은 분인데요. 저보다는 조금 누님이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 프랑스 퀼트라는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경제적 정책들을 구체화 나가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상당히 동감했습니다. 어떤 목적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들을 구상을 해야지 어떤 정책적 기술에 우리들의 목적이 이렇게 구속돼 버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뭐 아까 트럼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어떤 사회적 가치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 딴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선생님이 이런 논의와 함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될까? 네,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여기서 베블렌이나 케인즈가 강조하는 것들이 자기네가 어떤 특정한 목적들을 내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경제가 가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목적을 놓고 백화제방의 어떤 다양한 경쟁들이 같이 펼쳐지고 같이 논의가 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목적을 향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김동명 선생님 말씀이 여기의 생각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유한계급론이건 아니면 케인즈건 뭐 시토프스키건 이런 논의들이 오늘날 사회에 주는 시사점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한계급론만 가지고 잠깐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왜 사람들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를 보자면은 야만 문화의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인 거죠. 거기에 또 매력은 있죠. 있나?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네, 하여튼 전혀 주저함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아주 혐오감을 느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다시 주목받고 사랑받게 된 것은 사실은 뭐 한쪽에서는
경제가 불평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엘리트의 유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념적으로 너무 대립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베블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트럼프와 그의 시대 뭐 이런 책을 쓴 정치학자가 있었는데요. 거기 얘기를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금전 문화인데, 거기서 그것을 이뤄나갔던 사람들이 보였던 행태들은 군사적인 것은 덜할지 모르지만 그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어떤 그 부의 세습이 정당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좀 꼬이는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사람은 트럼프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어찌 보자면은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의 전형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스티브 잡스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들이 좋은 제품을 쓰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미국 기업가들의 영웅처럼 얘기가 되지만, 그것들이 더 극단적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인 것이고, 일론 머스크 행태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죠. 트럼프랑 하는 것이 비슷하고, 그것은 사실은 경제활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좋은 것으로, 그게 셀럽의 행동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강자들의 롤 모델인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젊은이들이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경쟁적이고 대단히 약탈적인 금전적인 경쟁 문화라고 하는 게 어찌 보자면은 전 세계 자본주의를 사실은 이 밑에서 뒷받침하는 시대 정신일 수 있겠고, 그런 시대 정신이 극단화된 괴물들이 이제 트럼프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자제하지 못하고 막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이제 반대 흐름도 있습니다. 조금 아주 약하긴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한다라든가 사회연대 경제라든가, 아까 케인즈가 경제활동 영역에서 좋은 것은 나누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 뭐 ESG 경영이나 뭐 이런 흐름들은 노골적으로 탐욕을 정당화하는 흐름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 약하죠. 약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어떤 일종의, 우리는 현재 일종의 천하대란의 시대랄까, 엄청난 격변기랄까. 그래서 어떤 가치관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문화가 될지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건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면 한편에서는 개개인들의 생각들을 지배하는, 규정하는 것은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 개개인들의 어떤 생각들이 모여서 나가기도 하는 것이 될 테니까,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어떤 삶을 좋은 삶으로 생각하고, 어떤 유형의 인간들을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삶에서 즐거움을 얻으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네. 요게 줄이 있어서, 저기 마이크 있네요. 질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질문 하나만 좀 사용하세요. 네. 제가 두 분의 그 앞에 이제 케인즈와 베블렌. 네. 아웃 오브 리빙을 얘기하셨고, 여기서 이제 라이프 스킬하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또 이것에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그 에리 프롬의 아웃 오브 러닝이거든요. 그런 사랑의 기술, 그러네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비슷하게 들려요. 비슷하게 들리면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다 싶은데, 이 세 가지 사실 라이프 스킬하고 아까 얘기한 라이프 오브 리빙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다른 용어를 써볼까? 네네. 같은 경제학자고 뭐가 좀 다른 게 있나? 네. 근데 에리 프롬도 보면 이제 아웃 오브 러닝 보면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예, 이제 빙과 해밍이었다가 거기서 네. 아웃 오브 러닝 쓰는데 결국에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하여튼 굉장히 전문적인 하여튼 질문이랄까 그런 건데, 사실 저도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은 라이프 스킬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또 다른 분은 아트 오브 리빙이라는 말을 썼었고 그래서 그럼 둘 다 삶의 기술로 번역은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고 챗GPT한테 물어도 보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또 어원도 찾아도 보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잠정적인 생각은 프롬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 잠정적인 생각은 일단 스킬하고 아트를 구분해 본다면 아트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더 포괄적인 총체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래요. 뭔가를 제작해내고 근데 그 제작에 아름다움이 깃들어지고 내 상상력이나 창조력이 들어가게 되면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트는 예술이라고도 표현되고 기술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데 하나의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거고 그래서 아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회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포괄적인 체계적인 어떤 그런 거라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이뤄내는 데 필요한 어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훌륭하게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작은 기술들일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취지 자체는 여기서 의미는 조금 달리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라이프 스킬이라고 할 때는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눈에 띌 수 있는 기술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트라고 할 경우 아트 오브 리빙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아까 말씀대로 치자면은 여러 목적들을 탐색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뭔가 실험해 보게 하고 하여튼 이런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트라고 할 경우에는 예술하고도 조금 맞닿는 부분이 있지만 일종의 과학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에릭 프롬도 아마 아트 오브 러빙 사랑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아트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넓은 이제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닐 테니까 그 인간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삶 속에서 그 맺고 있는 관계들 또 그 관계 속에서 저도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리스판서빌리티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맞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은 저도 더 흥미로운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경현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통영에서 이제 근무하고 김종훈이라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강의를 듣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목만 보고 사실 잘 살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경제력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발생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글쓰기나 운동이나 명상이나 그런 걸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삶의 기술과 잘 사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 여유를 넘어서 어떤 구체적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보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좀 말주변은 없기도 하고 이게 조금 막연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말씀은 좀 드렸다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최종 요약을 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게 요약을 한번 해보라는 취지의 어떤 말씀으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과연 잘 산다는 것, 또 잘 사는 것의 즐거움 이런 얘기 할 경우 어쨌든 결론은 요 맨 마지막 얘기를 결국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즐거움이나 기쁨을 얻는 것들은 아까 뭐 도파민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본능들이 잘 채워졌을 때 또는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잘 채워졌을 때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일 텐데 이제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기쁨이 이게 얼마나 강렬한 거냐 또 그 기쁨이 얼마큼 오래 가는 거냐 또 그 기쁨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냐. 그 기쁨이 뭔가 어떤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어떤 새끼를 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 기쁨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를 더 갈증나게 만들거나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들이 갈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지속이 되고 더 나를 또 발전시키고 또 나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도 더 풍요롭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로 창조적 활동 속에서 뭔가 함께하는 창조적 활동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즐거움들이 강렬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물론 함께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뭐 독서 모임도 생각할 수 있고 운동 모임도 생각할 수 있고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곳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사회인 것이고, 그게 어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결국에는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속에서 양질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공동의 목표들을 같이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상대방에게 아주 소극적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해나가고 최대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같이 주려고 하고 또 돌려받고자 하고 또 때로는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소위 덕행 같은 것들을 쌓으려고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게 잘 사는 것의 즐거움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되고 그런 어떤 그런 다정하고 친절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보고 또 아까 다시 얘기로 가보자면은 한가로운 호기심들이 존중받고 장인 본능들이 나쁜 방식으로 굴절되는 게 아니라 부모 성향들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일어나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도 뭐 트럼프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